만나면 좋은 친구 MBC. 꽃의 도시 베트남 달랏. 베트남의 대표 관광지인 달랏시 중심가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벽면에 반가운 글씨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는 2018년 원광대 한의대에서 개설한 진료실이 있습니다. 2년간 진료를 이어오다 코로나19로 중단됐었는데요. 올여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픈 부위를 이렇게 올려보고. 한의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많은 달랏 시민들이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이 아파요. 예. 네. 그리고 이런 데는 저리진 않아요. 뜨거워요. 열이 많아요. 핫해요. 예. 핫페인. Yes. nóng với lại bàn chân nó cũng mệt vậy đó. 말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통증을 느끼기 위해 신중히 맥을 짚습니다. cái da tay bây giờ sờ ở đây nó nhức nè, nó đau. 베트남에서 한방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전통 치료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침구 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한국 침을 맞아본 달랏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SNS와 입소문을 타고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진료 활동을 하려면 베트남 의료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5년 전 이정한 병원장이 면허를 따고 나서 달랏에 진료소를 열 수 있었죠.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한방 진료를 하게 된 첫 사례입니다. 아직은 상주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의료 봉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침을 놓습니다. 침으로 놓는 또 하나의 한류,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죠. 2018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여기 특히 베트남에 있는 달랏 시민 여러분들이 한방 선호도가 상당수가 있어서 침이나 뜸, 부항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베트남의 시민들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한의학이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특히 동남아시아든 그다음에 아랍권이든 유럽권이든 이 한의학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에서만 한의학을 이렇게 뿌리내리고 전파할 것이 아니라 한국 한의학을 세계에다가 이렇게 널리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국가의 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한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제도권 내에서 이곳 베트남 달랏시에 녹아 들어가서 베트남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것도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으로 벅차고 앞으로 우리 그 한국 한의학이 나아가야 될 길이 이런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좁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넓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더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피하 지방이 이 정도 두꺼운 거죠. 관찰하거나 경험한 적.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선학대학원에서 침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열흘간의 일정으로 연수를 왔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놓칠세라 모두들 휴대전화로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바늘을 통해서 바늘이 어떻게 들어가? 지금 저 방향으로 이제 점선이 들어가는 쪽으로. 최근에 개발된 초음파 경혈 탐측 장비를 이용해서 침 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 녹색의
박스는 침이 들어가고 있는 깊이까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보지 못한 한의학의 첨단 기술에 모두들 집중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기가 그냥 흐른다 그러면 흐르는 그 기가 어떤 건데 라는 그 구체성에 대해서 항상 답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생리병리 현상이니까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근데 옛날 사람의 사고를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관찰했는지를 이렇게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의학도 그렇게 시각적으로 어떠한 자극 대사,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를 이 미국 사람을 포함한 이런 분들한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죠. 버텨주세요. 버텨주세요. 얼굴과 목 부위의 통증을 진단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픈 곳의 경혈을 자극하면 연관된 부위의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No acupuncture needles. Just press this point. 1 minute. And after Stimulate 1 minute. 미국에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양의학 하면 중의학을 떠올렸는데 이제 한의학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금 통증 치료에 관한 건데 그 아편 계통의 약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그 통증 치료만 해도 이제 침이 아주 효과가 있다는 걸 많이 사람들이 알게 돼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학생들도 늘고 있고 환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한의에 대한 관심들, 배우고 싶은 열망들도 높아지고 있죠. 다양한 한방 치료 체험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요즘은 몸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이 중요해졌죠. 정신을 맑게 하는 다양한 기기를 접하며 최신 트렌드를 익히는 일도 이번 연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한의학의 새로운 영역을 몸소 체험하는 거죠. It is an incredible opportunity. We are very honored to even have suc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It's not something that really any Americans get the opportunity to do. So that so few of us are here now, it's a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It's been great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what we are learning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and to compare the two and see the holistic approach and how they view the body and how their healing is. 재생의사의 꿈을 탁마했던 참 역사적인 그런 장소. 여기에서 이제 초창기에 그런 여러 가지 이 나라 걱정, 뭐 우리 민족의 걱정. 마음의 병은 종교로, 육신의 병은 의술로 치료하고자 했기에 원불교에서 의술은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초기 원불교인 불법연구회에서 한의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24년에 이제 원불교가 바로 이 자리에서 출발이 되고요. 그 4년 후에 정기총회를 합니다. 1928년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위해서 나온 종교니까 양로원을 세우고 고등교육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고통받는 이 중생들 생명들을 건지자. 그래서 1928년에 병원 설립을 결의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그 설립 결의 속에 이제 원불교가 추구하는 이제 재생의세의 정신이 이제 담겨 있고요. 1934년에 최초의 이제 병원인
보화당 건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보화당은 단순한 약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병원 역할을 했는데요. 재생의세의 정신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옛 보화당 한약방 건물은 세월의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1962년에 세워진 창고는 예전의 영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재를 건조시키는 데 쓰였던 이 창고는 당시 호남의 한약방 중 제일 컸던 보화당의 위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년을) 거슬러 1972년 원광대학교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한의예과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인가받은 다음 해인 1973년 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40명의 첫 입학생이 탄생합니다. 전북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온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말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의대 단과대학이 신설됩니다. 이로써 물리대에 속해 있던 한의예과가 독립하게 됩니다. 외면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사회 현실은 의료에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도서 지역은 병원을 오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무료 진료 봉사를 펼쳤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을 때는 의술뿐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인술을 펼치려 노력했죠. 의료 봉사는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본, 미국, 캄보디아와 같은 해외에서도 진행하며 한국의 인술을 널리 알렸습니다. (50년) 동안 이어온 농어촌 의료봉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의료시설이 먼 곳에 있는 지역을 찾아 무료 봉사를 하는 것은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많은 의미를 남깁니다. 아픈 환자를 대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치료를 통해 의술 이상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든지 간에 나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실 때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실제로 또 호전되었다,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이제 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 이곳에는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생체역학 동작 분석기가 있는데요. 몸과 머리에 센서를 부착하고 움직이면 곳곳에 설치된 3D 카메라를 통해 그 사람의 동작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된 동작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뇌졸중 환자의 보행 특성을 알아내고 교정 치료를 하는 데 이용하죠. 이게 이 벡터가 움직일 때 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힘을 측정하는 점. 이러한 동작 분석을 통해 뇌졸중이 뇌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마다 적합하고 집중적인 한의학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는 한방 심신증후군 연구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용해 한의학의 과학화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주로 치료보다는 하나의 보약 위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 보약에 대한 개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치료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뭔가 제도적으로도 한방의 의료보험 제도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치료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치료하는 수단에 좀 표준화시켜야 되고 객관화시키고 좀 더 나아가서 과학화시키는 것이 우리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더 크게 한의학 이게 자체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그런 주체는 누구냐? 환자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또 국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주체가 속해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요. 최신 ICT 기술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고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AI라든지 이런 걸 지금 선택의 주체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의학도 결국은 선택의 주체에 속해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잘 반영을 해야지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다빈도 희귀질환 중에 가장 많아요. 2,500명 중에 1명 정도 발병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루게릭 환자보다 3배 이상 많아요, 환자가. 그래서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여기도 손목이 굉장히 가늘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4번째 손가락 마디가 가장 많이 휘어버려요. 말초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마비되는 샤르코마리투스병. 김성철 교수는 8년째 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침 시술을 통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풍부혈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면서도 또 급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이미 이렇게 안전하게 침을 꺾어가지고 시술을 합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에게는 특별한 침이 쓰이는데요. 일반 침보다 크고 칼처럼 끝이 납작한 도침도 자주 쓰입니다. 굴곤들이 가발이 있는데 그놈들이 땡땡 부어버리면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난치병 환자 치료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경혈 탐측 장비를 이용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위험한 혈자리에 침을 놓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 장비는 그러한 위험을 줄여줍니다. 동맥을 틔울 수는 없고요. 동맥이 뛰고 있습니다. 이거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 횡수근인데 들어갔고요. 이렇게. 여기 바로 동맥 옆을 스쳐서 지나가겠습니다. 네, 됐어요. 가장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질환이 루게릭입니다.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명이 짧아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고 또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우리 천년의학, 전통의학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양방에서 해결 못하는 것들은 또 한방에 보조적으로 좀 좋은 것들을 내놓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협력으로, 통합으로. 이제 루게릭 클리닉은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 완치는 아직은 조금 멀더라도 예를 들면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춘다든지 그래서 수명을 훨씬 더 늦추고 또 그런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루게릭에 대한 최종 치료 목표는 높은 삶의 질의 유지예요. 글로벌 희귀질환 네트워크 연구소. 세계 여러 나라 의료진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이곳은 한방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신경재생, 그다음에 경락, 여기는 경혈이고. 네.
우리나라는 4가구 중 1가구에 희귀 질환 환자가 있을 정도로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희귀 질환. 전통의학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끊임없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법이 없다고 할 때 대부분 희귀질환 환자들이 의존하는 게 이런 전통의학 혹은 대체의학 이런 쪽에 전부 의존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치료받느냐 하면은 이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효과적인 것들이 개발이 되면 또 의과랑 같이 협력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또 널리 통용된다면 우리나라의 K-메디컬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알리고 또 국부 창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에 매우 중요한 블루오션이 바로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과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동그랗다고 생각하면 동그란 마음 안에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자신을 돌아보며 문제가 되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어떤 방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는 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심리 치료에 VR 첨단 기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을 파악하면 그것과 반대의 감정을 만들어내 스스로 치유하게끔 하는 오지 상승 치료. VR을 통해 보이는 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감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자신의 또 다른 감정을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 인위적인 힘이나 의약품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찾고 스스로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한의학에서의 심리 치료입니다. 한의학의 그 감정으로 감정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감정을 상극이 되는 감정으로 치료하는 원리인데요. 한의학 고유의 정신치료법입니다. 오지 상승 치료라 그래서요. 슬픔이 있을 때 기쁨으로 치료하고 분노가 있을 때 슬픔으로 치료하고 공포가 있을 때 인지로 치료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 VR 오지 상승 치료 요법은 가상현실 기반에서 감정을 유발하고 문제된 감정을 VR을 이용해서 훈련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정신치료법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라오스 사무소. 이곳에는 한의대를 나온 박유리 박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의료 시스템 강화 팀장으로 일하면서 라오스의 의료 인력이나 의약품 확충, 보건 시스템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한의학의 세계화를 고민했던 그녀에게 WHO에서의 근무는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라오스의 보건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난밍마을의 보건진료소. 제대로 된 진료 장비가 없고 상주하는 의사가 없기에 한 달에 한 번 출장 진료가 있는 날이면 마을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라오스는 아시아 국가 중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1위입니다. 이러한 라오스의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우리의 한의학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유리 박사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 37개의 회원국이 있는 서태평양 지역의 보안 대체의학, 전통의학 이런 의학들은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그럼 어느 국가가 그런 질문들을 답변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한국의 지금 현재 고유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한의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전 세계 보건의료 시스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대표적인 전통 의술 교육기관인 베트남 전통의대입니다. 지난 여름 베트남 전통의대와 원광대 한의대의 대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 전통의대는 원광대 한의대의 커리큘럼과 교육 시스템, 나아가 한방병원의 진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받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두 대학은 MOU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한의학도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의학에 좋은 치료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베트남, 태국,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미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통해서 전 세계인과 함께 우리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면 세계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학문적인 발전에도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국제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들의 경험을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한의학의 맥을 잇고 있는 선학대학원은 설립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서구에 세워진 동양의학 배움터가 오랜 시간 동안 자리매김하고 한의학을 배우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K 한의학으로서의 명성은 곧 찾아오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가 한 인간의 부분을 보고 치료하기보다는 전인적인 치료, 그런 치료에 대한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그 서양의학 외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전 세계에서 보안대체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한의학, 그게 뭐길래 정말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더 과소평가되지 세계적으로는 와서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저기가 됐기 때문에 좀 저희들의 역량을 좀 10분 발휘해서 이제 한의학을 세계화시키고 또 K-메디칼의 어떤 선두로서 서로 간에 더 아끼고 밀어주면서 좀 전 세계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통의학을 계승한 50년. 의술로서 모든 생명을 구하라는 재생의세의 정신을 바탕으로 매진해온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그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이 한의학의 미래일 것입니다.